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양의 직업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직업관은 플라톤, 막스 베버, 마르크스 세 사상가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기업가 윤리, 근로자 윤리, 전문직 윤리,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상식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제시문 내용만 읽어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세요. 지난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에서 살펴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이어서 플라톤의 직업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국가 쪽에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에서 수호자를 방위자로 수정하고 통치자와 방위자를 연결해서 수호자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생각하고 숙고하는 힘이고, 기계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는 감정, 욕망은 육체적 충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성, 기계, 욕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와 욕망은 잠깐의 틈만 있으면 금세 감각적 쾌락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영혼은 마차에 비유될 수 있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좋은 말이고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이다. 이때 실제로 마차를 끄는 것은 이 두 마리의 말이다. 그러나 말이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마부가 결정해야 된다. 이 이용문에 나오는 두 마리의 말이 각각 기계와 욕망이고 마부가 이성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조절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비율로 이성, 기계,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의 비율이 높고 어떤 사람은 기계나 욕망의 비율이 높겠죠. 이러한 타고난 영혼의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덕에 따라서 국가의 계층을 배치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을 통해 국가의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타고난 영혼의 성향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면 영혼의 각 부분에 고유한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됩니다. 이것을 아르테, 즉 덕이라고 합니다. 이성의 탁월성은 지혜라고 해서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인 이데아를 파악합니다. 기계의 탁월성은 용기라고 해서 이성이 알려주는 최선의 것을 두려움 없이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욕망의 탁월성은 절제인데 절제는 욕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성과 기계에도 포함되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이성이나 과도한 기계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절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은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이 각자 다른 비율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면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의 덕을 지닌 영혼의 조화가 가장 훌륭한 상태이므로 정의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 기계와 욕구를 이성에 따라서 잘 인도해서 탁월함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플라톤은 타고난 영혼의 성향에 따라서 형성된 덕에 따라 국가의 계층을 구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타고난 영혼의 성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계층은 각자가 지닌 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즉,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더라도 나의 계층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성향은 이미 태어난 직후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계급이 대대로 세습되진 않는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의 성향이 많더라도 내 자식은 이성이 발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면서 통치자에게는 황금을,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섞었다. 하지만 농부나 장인에게는 쇠와 청동을 섞었다. 각자는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지만 가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은의 자손에서도 황금의 자손 등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때 황금이 이성이고 은이 기계, 청동이 욕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 탁월함이 형성되었으면은 이제 각자의 형성된 아르테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장려합니다.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주로 활용해서 국가 전체의 선의인 이데아를 파악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계층을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의 덕을 주로 활용해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찰과 군인 같은 계층을 방위자라고 합니다. 교재에는 수호자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수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절제의 덕을 주로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 기술을 바탕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계층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는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각자의 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탁월함을 발휘하면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각 계층은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각 계층은 오직 자신이 맡은 역할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통치자가 하는 방식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참고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저질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중우정으로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선의 이데알을 잘 인식하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철학자가 전권을 쥐고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을 일임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군주정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치자에게 권력이 많이 집중된다면 부정부패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권력을 지닌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을 대상으로 다소 과격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추첨제를 통해서 혼인하며 심지어 돌아가면서 동침하도록 하여 누가 자신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사적 이익을 챙기고 가족을 우선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런 정책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플라톤은 자식의 성향은 부모를 그대로 물려받진 않지만 물려받는 경향성이 크다고 보았으므로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수호자 계층은 가능한 자손을 많이 출산해서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생산하여 인재를 양육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타고난 자질에 부합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유한 덕을 발휘할 때에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치자의 다른 이름은 철인, 즉 철학자입니다. 이데아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데아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 나간 사람이기에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따라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철인 통치, 철인 치자와 같은 말로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만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통치자는 철학자로서 지혜의 덕을 발휘해서 이데아를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잘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우선 플라톤은 민주주의 형식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고, 그리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다른 일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 방위자, 수호자 계층의 사유재산을 금지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되고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덕을 형성해서 직업을 편성해야 됩니다.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럽게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플라톤은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실현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에 부합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 기계, 욕망에 따라서 그것에 잘 부합하는 직업에 종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각자가 노동을 통해 탁월성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나의 아르테를 잘 발휘하면은 바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한 구성원이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구성원은 오직 하나의 일에만 종사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의 주체가 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통치자만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중세 크리스트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칼뱅의 직업소명설과 막스 베버의 비평을 이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수업 시간에 보니까 많은 학생이 성경의 맨 앞 내용인 창세기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에 따르면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야훼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야훼는 세상을 창조한 뒤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듭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만큼 아담에게 많은 애착을 주었습니다. 아담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이 창조한 세상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신은 홀로 존재하는 고독한 아담을 위해서 잠든 아담을 갈비뼈를 떼서 그의 동반자 이브를 만들어줍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이라고 불리는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야훼는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먹게 되고 이브가 아담에게 권해서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둘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자신들이 나체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립니다. 야훼는 자신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에 분노하여서 에덴에서 내쫓은 다음 영원한 삶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부여하고 자식을 낳고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는 벌을 내립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면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모두 이러한 원죄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세 크리스트교는 노동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간주하고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속죄하는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을 가리켜서 신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스러움을 추구한 자들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중세 크리스트교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본질의 가르침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심지어 교회를 짓기 위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때 복잡한 라틴어를 읽기 쉽게 번역을 해서 점차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타락한 크리스트교를 비판한 종교 개혁가들이 점점 등장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는 그 중에서 칼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뱅은 종교의 권위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고 교회 참석이 진정한 종교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뱅은 성경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대표적으로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에 따르면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 구원을 얻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 즉 천국행은 신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가 직업 활동에 충실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즉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물질에서도 축복을 받으므로 노동에 충실히 임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신으로부터 선택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를 쌓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를 쌓는 것과는 다른 의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저 나의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나는 열심히 직업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직업적 성공을 얻어서 부를 얻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사전에 구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의 명령은 신성한 것입니다. 신은 노동을 명령했으므로 노동 역시 신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콜링은 부름이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콜링의 뜻 중에서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직업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노동은 신의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신이 노동을 부름하였기에 성실하게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적 성공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중세 크리스트교와는 달리 부의 축적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는 자기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직업적 성공을 통해 얻은 재산은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성실한 직업 활동을 바탕으로 근검 전략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번 수익을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고 이웃들이 감사해야 한다면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신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신의 영광을 높이는 의미이지요. 칼뱅의 사상과 칼뱅에 따르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립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라틴어로 항의하다라는 뜻의 프로테스타티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기존의 중세 크리스트교 사상에 반대해서 새롭게 크리스트교를 해석한 개신교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청교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순수한 종교의 가르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중세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흔히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사상이고 칼뱅주의자들의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곧 영국 교회의 주요 이념이 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전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자본주의 사상의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동시대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좌파적인 시각으로 자본주의의 형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베버는 마르크스의 분석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버는 문화적, 종교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칼뱅주의자들인 프로테스탄트의 이념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원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즉 프로테스탄트들의 근면한 노동과
그로 인해 축적된 자본이 바로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부의 축적은 죄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이 부의 축적을 사상적, 이념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적 행위를 윤리적 의무로 간주하는 동시에 사치와 향락에는 반대하는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근면, 전략, 절제, 성실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금욕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윤리적인 통제를 가하고 정당화해서 근대의 자본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베버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보통 베버의 입장에서 칼뱅의 사상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칼뱅의 사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베버가 칼뱅의 사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X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노동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직업소명설이죠.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귀천의 차이를 나누지 않는다. 노동은 신이 명령한 것이니까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부의 축적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징표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쌓이는 것이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파악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정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칼뱅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는 영혼의 타락과 같다. 이것은 칼뱅이 아니고 중세 카톨릭의 입장이죠. 직업노동과 종교적 실천이 동일시되어야 한다. 직업노동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선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역시 둘 다 칼뱅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동을 신성하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소득은 신의 선물이다. 신이 노동을 명령했으므로 우리는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은 거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업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중세 카톨릭의 입장이죠. 항상 절제하고 검약하는 생활 태도로 직업에 종사해야 된다. 칼뱅은 부를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근검전략하면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버로 넘어가서 베버가 칼뱅 사상을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베버는 칼뱅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직업소명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직업활동은 일종의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직업활동에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소명이기 때문이죠. 금욕적인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은 양립 불가능하다. 베버의 결론은 자본주의 정신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입장이죠. 양립이 가능합니다.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한 근거는 금욕주의에 있다. 베버가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거죠. 자본 축적의 원천은 소명 정신에서 비롯된다. 베버가 평가한 칼뱅 사상이었습니다.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가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거죠.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가 근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베버의 핵심 견해였습니다. 막스 베버가 우파적 시각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했다면 카를 마르크스는 좌파적인 시각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상당히 냉철해서 수많은 추종자를 낳았고 결국 전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체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상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기존의 공산주의 사상에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은 거의 몰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크스가 진단하고 분석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꽤나 날카롭고 정확해서 이를 기반으로 수정 자본주의 사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진 산업혁명과 그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된 자본 축적은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면서 소수의 자본가 계급만 배를 불리게 됐지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은 비참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상당히 잔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4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녀들은 하루 종일 성냥 공장에서 성냥을 만들었는데 이때 성냥은 백린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냥을 만들면 만들수록 얼굴과 몸이 점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어린 소녀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는데 성냥 회사에서 일종의 퇴직금으로 지어준 것이 바로 성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린 소녀들은 성냥을 팔면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고 대부분 길거리에서 짧고 비참한 삶을 말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이러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일종의 풍자소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이 약 10에서 15펜스였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일자리가 런던에 있어서 런던의 인구가 엄청나게 모이다 보니 마땅히 머무를 숙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괴한 숙박업소들이 등장했습니다. 가령 1페니 시럽은 1페니를 내면은 앉아서 쉴 수 있는데 졸거나 잠이 들면은 가드가 와서 구타해서 잠을 계속 깨웠다고 합니다. 2페니 행오버는 줄에 매달려서 잠을 재워주는 숙박시설인데 겨울에 매달려 있다가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6시가 되면은 줄을 끊어서 사람들이 그대로 땅바닥에 엎어졌다고 합니다. 4페니 코핀은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세군에서 마련한 숙박시설인데 코핀, 말 그대로 관짝 같은 곳에서 누워서 그나마 편하게 잠을 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4페니 코핀도 무려 하루 일당의 4분의 1 정도 혹은 그 이상 납부해야 겨우 누워서 잠을 잘 정도였으니 얼마만큼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마르크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활 양식이 사회적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고 파악하고 노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고 역사를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자연물에 노동을 가해서 밭을 일구고 채소를 수확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발전된 비료, 발전된 농기구 등으로 점점 농사짓는 방법도 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어갑니다. 마르크스는 노동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도 진보해 나간다고 간주합니다. 즉, 노동 발전에 따라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래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옷을 만드는 장인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원단을 가져오고 원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염색한 뒤 적절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봉제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합니다.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은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그로 인해 나오는 옷은 매우 훌륭한 퀄리티를 지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옷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웁니다. 옷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은 옷 만드는 장인에 비하면 실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업무를 분업화해서 하나의 일만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원단만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염색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제복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나온 옷은 퀄리티 면에서는 장인보다는 못하지만 빠르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장인이 만든 옷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퀄리티가 낮아도 가격면에서 이득인 공장 생산제 옷을 구매할 것이고 옷 만드는 장인들은 장사를 접고 슬프게도 옷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수공 기술을 바탕으로 분업을 통해 대규모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을 매뉴팩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노동해서 생산한 제품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뉴팩처에서의 노동 생산물은 내가 만들었지만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업체제에서는 내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 오히려 그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정확하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형식에 따라서 동일한 노동만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뉴팩처의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점차 소외되고 대규모의 발전된 기계 장치가 매뉴팩처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결국 노동자는 완전히 자율성을 상실하고 자본에 종속됩니다. 기계의 사용과 노동 분업이 증대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독특한 개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로서 지녀야 할 모든 매력을 잃게 되었다. 노동 소외를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발전해온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분업화에 의해서 노동자는 단순히 기계의 부속품으로 간주되어서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부르주아는 성 안의 사람이란 뜻으로 과거 성 안에는 상인, 장인, 길드마스터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산업혁명 이후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세우고 이 생산수단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자본가 지배계층이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라틴어에서 유래해서 자식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군 복무에 필요한 자식을 낳는 일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지닌 부르주아 밑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죠.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유산자 및 무산자 계급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노동은 자본주의의 대규모 본업체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강제적 활동으로 변질됩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은 일을 하기 싫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공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섭니다. 대규모의 분업노동은 점차 발전하고 자본주의 역시 계속 발전하지만 이와 반대로 노동자의 소외는 가속화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아까 언급한 원페니 셋업, 투페니 행오버 등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노동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반도체 공장에서 갤럭시 부품을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갤럭시 부품은 내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지배와 복종이라는 인간 불평등이 발생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을 통해서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낸다. 더 많이 생산하는 노동자일수록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을 비판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본가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의 해결 방안은 다소 과격합니다. 마르크스는 예속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폭력혁명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사적 재산, 계급, 심지어 국가까지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본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가들로부터 노동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시설을 삼성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동 소유권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화가 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일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재화를 사용하는,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사회인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내용은 분배적 정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글빨도 좋았고 선동적인 어구를 쉽고 분명하게 잘 사용해서 글을 읽어보면 무언가 피가 끓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근현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사상가의 평가에 따르면 예수 다음으로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들로 인한 인세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말년에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부르주아처럼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기업가 윤리 등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9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소외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 직업윤리 파트에서는 다른 사상가들과는 달리 마르크스만 분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다른 사상가들은 모두 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만 분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아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특수한 기능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생계를 위한 강제적 활동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도 몸이 아파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 축적의 원천은 노동자의 착취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쌓이는 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서 자본가에게 예속된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유산자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이 없는 무산자 계급입니다. 따라서 생산수단, 공장이나 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노동자는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마르크스는 분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정신적 능력이 회복된다면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 우선 두 가지가 틀렸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정신적 능력이 회복될 수가 없고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외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폭력혁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분업은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 마르크스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분업화된 노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죠. 분업 덕분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발전한 게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노동자의 소외도 가속화되었죠. 모든 사적 소유수단을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이상적인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마르크스가 동의하는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분배적 정의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가는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상호 협력한다. 그렇지 않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게 자본가입니다. 상호 협력이 아니고 착취입니다. 기계장치가 도입됨에 따라서 노동자는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 해방되지 않고 새로운 기계장치에 따라서 끊임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노동이 불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생산노동은 이루어지는데 다만 내가 원하는 노동 그리고 내 능력에 맞는 노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가 틀린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서양의 직업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보면 분업을 긍정하는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 플라톤이고 거의 유일하게 분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상가는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맹자든 순자든 플라톤이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가들끼리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깊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 정의 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니부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윤바!